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스크를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안 돼요 이러면 변호사하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경종을 울려라. 네, 진짜 마지막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20부작 경종을 울려라를 마무리 짓는 특집편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오늘은 천기 누설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네네. 이번에는 뭐 특정한 어떤 소송 사건 이런 실무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소송이 걸렸을 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하고 그랬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시간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편하고 라이트한 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13년 차 변호사인데 그동안 소송 전문으로 활동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다양한 의뢰인 또 고객분들을 뵙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도 있고 또 그런 고객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제 다른 동료 혹은 지인 변호사님들께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해야 될 때 어떤 걸 보고 좀 선임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여태까지 깨달은 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계의 영업 비밀을 천기누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네, 저도 올해로 이제 5년차 변호사가 됐는데요. 네네. 사실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보다 이제 의뢰인이나 이제 고객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뀐 것 같고 특히 이제 자문이나 소송 사건 같은 것들 경우에는 이제 좀 처리하는 깊이나 좀 농도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연차가 쌓였다고 무조건 좋은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뭘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당연히 다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저도 크게 공감하는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1인데 바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는 단순히 변호사의 연차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소송하는 변호사들을 의사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수술하는 의사들하고. 그러니까 소송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면 우리가 그 의사 볼 때 뭐 보겠어요? 그 집도 횟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얼마나 해봤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의사도 환자를 수술해 보면은 똑같은 병이어도 이를테면 위암이다, 뭐 아니면 간암이다 이럴 때도 그 암이 있는 뭐 위치, 크기, 뭐 모양, 뭐 전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당연히 수술할 때 다 조금씩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도 횟수가 많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수술에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도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께서는 이제 딱 진료과가 나눠져 있어서 뭐 흉부다, 뭐 간담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정 질병이나 뭐 수술과만 거의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 종류의 사건만 하는 변호사는 많지가 않잖아요. 예,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수의 변호사님들을 제외하고는 다 여러 사건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있어요. 뭐 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 민형사가 함께 엮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지 하나 끝나고 하나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특정 분야에 내가 법률 지식만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객이 찾아온 건 어떤 딱 소송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 딱 그 분야의 소송을 수행해 본 경험은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럼 그 변호사가
그 말씀 주신 딱 그 분야의 소송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의뢰인들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면으로 상담을 가다 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호사가 말할 때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정답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그분 경험, 경력 이런 게 어디 써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경험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말주변이 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설명을 그냥 자세히 안 하는 스타일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려면 결국 상담을 했을 때 전문가인 변호사가 나에게 설명해 주는 걸 듣고 거기서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험 여부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설명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결과 예측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류의 사건이 진행될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엔 대체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진짜 잘 아는 사건은요. 쉽게 말하면 청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다 설명해줘요. 그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대충 이렇게 다 될 겁니다. 라고 자세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잘 안 해본 건은 이런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의 쭉 일들을 파노라마가 그려지듯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절차,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변호사가 경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저의 생각에는 이런 류의 사건이 통상적으로 어떻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의뢰인분의 경우는 그런데 어떻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와 의뢰인분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으면 대체로 제 생각에는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를 제 경우에도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 사건을 진행해 봤거나 아니면 정말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로 그 의뢰인분한테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이제 다 설명을 맞아요.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질문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다 대답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럼 두 번째를 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바로 리스크를 변호사가 얼마나 잘 설명하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이 리스크 설명에 대한 거는 아마 변호사나 또 의뢰인분들이 약간 편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좀 편차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변호사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제 고객한테 리스크를 잘 설명해 준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닐까요? 이제 사실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을 보면 이제 정부들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가 나한테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 안 해줬다. 그러면서 그냥 나 무조건 결과는 이제 승소한다. 이런 식으로 장담했다. 그러면서 좀 사기꾼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장변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잘 설명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률 전문가의 기본 소양 같은 거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걸 어떻게 리스크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의뢰인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의뢰인분들은 정말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좀 이렇게 듬직한 그런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자 있죠, 후자. 그러니까 듬직한, 내가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이런 변호사님을 찾는 의뢰인분들은 막 리스크를 소상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불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일단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 사건이 자기 너무 중요하고 막 이래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자신 있게 이거 막 무죄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 무조건 승소입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리스크들을 계속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부분들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왠지 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괜히 이제 불안감만 커지고 괜히 이거 나중에 소송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밑밥을 깔듯이 변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그런 의뢰인분들의 심정은 뭐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잘 안 알려준다.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뢰인분께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의사하고도 비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뭐 예를 들어 암인데 뭐 그냥 걱정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의사가 없잖아요. 암이면 암이다. 예를 들면 뭐 정말 암 말기라서 치료가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도 리스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느낌도 있냐면 리스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앞에 말했던 그 요건 있죠. 경험이 부족해서 자기도 예측을 못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는 것은 이해하나 리스크를 잘 알려주는 변호사가 대체로 거의 높은 확률로 좋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네. 네,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완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최선이든 차선이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쉬운 예를 어떤 사람이 5억 원 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특경법이 적용되니까 가중처벌이 되고 기본적으로 실형 위험이 크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기초자료를 들고 변호사 상담을 갔어요. 그러면 변호사님들마다 상담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결과에 대한 예측 정도는 해주십니다. 뭐 무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고 유죄가 나오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고 이 정도 얘기는 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건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다. 그 방법을 제시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의뢰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이건 첫 상담이다 보니까 변호사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 소송은 이런 주장과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 좀 무죄가 가능하다. 뭐 아니면 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뭐 유죄는 인정될 것 같지만 적어도 이런 사유들로 이제 양형 자료나 사정이 있으면 좀 깎아볼 수가 있다. 그런 혹은 뭐 집행유예가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좀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경우를 나눠볼까요? 뭐 무죄로 가는 경우, 유죄로 가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보죠.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무죄죠.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죄율 1%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의 경우, 유죄의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무죄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의뢰인한테 어떤 증거가 있으세요? 그럼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특정한 증거를 이 증거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이 증거가 있으면 무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어떤 거는 법원을 통해서 어떤 걸 조회를 하면 이 조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 그게 잘 나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방법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사안은 증인신문이 핵심이다. 이 증인한테 이 진술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유죄는 어떨까요? 유죄면 특경법이니까 일단 실형을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형 막는 거 관련해서 합의를 할 때는 뭐 기존에 여태까지 이런 사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합의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합의가 안 돼도 공탁을 할 수 있다든지 공탁은 얼마 정도 하면은 유효하다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도저히 합의나 공탁금을 마련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벌 수 있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벌 수 있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보겠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해결사로서 소송 변호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의뢰인이더라도 이제 내 소송을 뭐 어떤 식으로 풀어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면 확실히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 본인이 이제 실력이 없으면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해결 방법 같은 걸 제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처음 설명해준 해결 방법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긴 있어요. 뭐 변호사도 신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소송 국면이 계속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해서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실력이 없구나, 잘못 선임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를 처음 선임할 때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모든 정보와 자료가 아니에요. 네, 모든 정보와 자료가 아니고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상담할 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라면 그렇게 새로운 상황, 변화된 상황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도 똑같이 이제 자신만의 주장도 하고 또 새로운 증거도 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기획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되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요 정도였고, 근데 장 변호사님도 이제 뭐 여태까지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이게 좀 좋은 변호사 선임하려면 이런 거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정도 말씀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저는 의뢰인의 의견을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런 태도를 가진 변호사가 좀 좋은 변호사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경력이 좀 쌓이다 보면 이제 사건들을 좀 보는 눈도 생기고 이런 비슷한 사건도 좀 진행해 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의뢰인은 이렇게 주장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의뢰인한테 불리한 주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좀 종종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판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뢰인이 뭔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 잘못됐다라고 그냥 뭐 다그치거나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그 방향이 좀 위험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의뢰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뢰인이 그냥 감정적인 측면에서든 혹은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든 이 부분은 좀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그냥 이거 근데 판사님이 안 읽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안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바로 단칼에 거절하기보다는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반영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변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뢰인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뭐 법적으로 좀 가능한 용어로 번역을 해주는 것도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지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물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상담 단계에서 사실 체크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덕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덕목만 놓고 보면 1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뢰인께서도 뭐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오면 날 도와줄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도 의뢰인을 존중하는 분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은 호흡이 길어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얘기를 하는 족족 변호사가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진짜 1년 동안 변호사하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하니까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는 그 자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변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이어서 조금 이제 당부의 말씀처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3-4명 정도는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선임을 해야죠. 정말 나한테 좋은 변호사가 누군지를 만나봐야 되니까. 처음에 딱 만나봤는데 대박이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딱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이분하고 해야 되겠다 선임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이 변호사를 못 믿겠어서 해임하고 다른 분을 할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분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변호사가 선임돼 있거든요. 그런데 선임된 변호사님도 선임된 변호사님대로 있고 또 막 다른 분한테 아, 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리고 또 약간 법 잘 안다는 지인분한테 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심지어 저한테도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도 이미 변호사님이 선임돼 있는데 아, 변호사님 근데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잘 안 믿겨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세컨드 오피니언을 물어보세요. 그럼 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선임돼 있는 변호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면 소송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뭐 맞다 틀리다, A다 B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기록을 검토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분이 가장 정확하니까 웬만하면 그분 믿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증거도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것만 듣고 뭐가 맞다 틀리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할 때 선임된 변호사님을 믿고 따라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좋은 변호사를 이제 소송 사건에서 선임하는 방법에 대한 특집편까지 해서 이제 경종을 울려라 코너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네, 경종을 울려라 코너는 저희 법무법인 DLG에서 이제 다양한 소송 사건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경각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을 위주로 다뤄봤는데요. 네, 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이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신 장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또 새롭고 유익한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변님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종아 울려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